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이 자랐지만 누구 피해주거나 나쁜 짓 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내게 다 돌아온다고 믿었거든요. 사람 싫어할 줄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딱 한 번 사람 때문에 미치도록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시어머니가 한 짓들이 용서되지 않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 사연을 한번 써내려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들 학교 다니고 할 때 전 제 힘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죠. 쉬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연애는 꿈도 못 꾸었지요. 가슴 설레는 사춘기 시절에도 저는 남자 만날 생각을 못하면서 살았어요. 이른 나이에 가방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가끔 놀러 나가고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다들 처지가 비슷한지라 좋은 데는 못 가고 동네 술집에서 술 한잔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노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적당히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었죠. 단골로 가는 노래방은 동네 노래방 치고 규모가 제법 큰 가게였어요. 비슷하게 생긴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제가 그만 방을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곳에 친구들은 없었고 웬 남자 3명이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미안하다 말하고 나오려는데 방 안에 있던 남자들이 이렇게 된 거 합석을 하자 하더군요. 마침 우리 일행도 저 포함해서 딱 3명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좋다 하더군요. 그렇게 합석을 했는데 인원수가 맞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팅 분위기처럼 흘러갔습니다. 노래방을 나와서 다 같이 술집에 갔는데 그러는 동안 하나 둘 눈이 맞아 짝을 이루게 되더군요. 그러자 친구들은 커플된 사람끼리 따로 놀자고 하더라고요.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저와 남게 된 남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실 처음 노래방에서 봤을 때부터 절 눈여겨 보았다고 하더군요. 첫눈에 반했다나 뭐라나. 같이 시간 보내고 싶으니 집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벼워 보였는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진지하고 괜찮은 사람 같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만나다가 전 그 남자와 인생 첫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큰 식당 주방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가게를 얻어 일을 시작했다 하더군요.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얼마 후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의 배려로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남편 가게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분가를 할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 공장 일은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림을 하며 지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닮아 좋은 분이셨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저만 보면 허허 웃으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사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말에 그럼 배운 게 없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게 많겠구나. 수혁이는 어쩌다가 너 같은 애를 만났대니? 지가 좋다고 하니까 반대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처신 잘해. 라고 하셨어요. 결혼 후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자 절 향한 구박은 더 심해지셨어요. 요리를 잘하는 남편이 어쩌다 집안에서 요리를 하기라도 하면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남편이 만든 요리가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싫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살림살이 하는데도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다시 하라 하시고 빨래나 설거지도 전부 마음에 안 든다며 몇 번씩 다시 시키곤 하셨어요.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이래서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애는 다 티가 난다니까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더러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남들은 며느리 들어오면 호강하며 산다는데 오히려 며느리를 모시고 사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니 불만이 있어도 꾹 참고 견뎌야만 했죠. 남편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남편이 하는 식당 일도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남편이 하는 식당 근처에 큰 프랜차이즈 가게가 생겼는데 남편 가게에 오던 손님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고민이 많았죠. 할 수 없이 운영 시간을 늘렸고 늘어난 시간만큼 남편은 일을 더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그리고 저녁에 식당 문을 닫고 나서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느라 밤이 늦어서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작은 가게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좀처럼 수익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버티는 남편한테 차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시아버지가 눈이 침침하다 하셨는데 처음에는 노안이 오는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노안 증상과는 달랐어요. 특히 야맹증이 심해져서 조금만 어두워져도 주변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시야도 점점 좁아져서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아무래도 증상이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시아버지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리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병이라고 하더군요.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지금의 의료 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시력이 약한 상태로 계속 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서서히 실명 상태로 접어든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에 시아버지도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식구들도 모두 우울해했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술도 끊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시도하셨습니다. 루테인이라는 약이 좋다고 해서 그것도 꼬박꼬박 먹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조금씩 시력을 잃으셨고 얼마 후에는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실명 상태가 되자 시아버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실명을 하니 지팡이를 짚고 주변을 더듬어 걷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다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익숙한 방 안에서 라디오만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집안은 하루 종일 한숨만 가득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 이렇게 된 거 전부 너 때문이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의 걱정거리가 끊이지를 않는구나.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랑 악연을 맺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저 탓하시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식구들끼리 힘을 합쳐야 되는데 어머님은 맨날 저한테 뭐라고만 하시니 저도 힘이 안 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너 지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아, 맞다. 넌 부모가 없어서 배운 것도 없지.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 그냥 조용히 죽어나 지낼 것이지 뭘 잘했다고 말대꾸를 해? 라며 화를 내시더군요. 답답한 상황에서 어머님은 그 화를 전부 저한테만 풀고 계셨어요. 제가 욕바지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그런 일로 신경 쓰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 벌이도 시원찮은데 아버님까지 저렇게 되고 나니 당장 살림을 꾸려나갈 돈이 부족했어요. 내가 집안의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림하는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자극도 받았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상의해서 다시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가방 공장에서 저를 다시 채용해 준다 하더군요. 공장에 다닐 때 제가 일을 야무지게 했었기 때문에 공장장님도 저를 좋게 보셨어요. 저도 기왕이면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았지요.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태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봤자 공장 일인데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나가지 말라는 얘긴 안 하더군요. 대신 퇴근하고 들어와서 낮 시간 동안 못한 집안일을 내가 다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 돌보느라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병상에 누워서 자리보전하는 것도 아니고 눈만 안 보일 뿐인데 뭘 돌봐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암튼 그렇게 저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내가 안쓰러우셨는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을 꺼내 용돈하라며 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이걸로 간식도 사 먹고 하면서 해. 내가 꼴이 이렇다 보니 며느리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아버님, 저희 이제 한 식구잖아요. 식구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안 미안해 하셔도 돼요. 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올게요. 아버님은 마음 편하게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만 하세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저는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집안 살림이 좀 나아지면 시어머니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언젠가는 친딸처럼 대해 주시겠지 믿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전보다 더 독하게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인데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일 저 일 시키셨어요. 푼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어. 며느리가 됐으면 밖으로 나돌더라도 할 일은 해놓고 다녀야지. 나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어. 그래도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너 호강받고 사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밀린 빨래며 청소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입술이 다 터지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하셨는지 몸 관리 제대로 안 한다면서 구박을 하셨습니다. 뭘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밉게만 보였었나 봐요. 하지만 그런 생활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가방 공장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일이 중단이 되었어요. 급하게 사람을 불러 기계를 손보았는데 고장난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날 바로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공장장님이 이렇게 된 거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들 일찍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생긴 휴일이었죠. 그래서 전 오랜만에 시부모님 만난 거 해드리려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이것저것 음식할 재료를 사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죠. 모처럼 생긴 여유 시간 때문인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처음 보는 신발이 있더군요. 큼직하고 낡은 남자 신발이었는데 아버님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전 손님이 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인사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장바온 물건들을 주방에 갖다 놓고 입고 있던 외투를 걸어두려고 옷방으로 쓰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옷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본 순간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아닌 다른 남자와 옷을 벗고 뒹굴고 있었어요. 민망한 장면에 저는 급하게 눈을 가렸고 당황하신 시어머니도 옷을 추스려 입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열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급하게 제 입을 막더군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안방에 시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벌건 대낮에 남편이 방 안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속삭이듯이 일단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 하더군요. 전 놀래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 누구 왔어? 현관문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간 게야? 여보 어딨어? 대답 좀 해봐. 방 안에 있던 아버님이 벽을 더듬으면서 문을 열고 나와 거실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거실에서 벌어진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죠. 시어머니랑 뒹굴고 있던 남자도 몰래 빠져나가려다가 그 순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마음이 급했는지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제가 아버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왔어요. 이따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만들어 드릴게요. 응, 그래. 새아가 왔어. 그런데 혹시 니네 시어머니 못 봤냐? 아까부터 기척이 없어. 어머님 지금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곤히 주무시길래 안 깨웠어요. 걱정 말고 아버님은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금방 요리해서 갖다 드릴게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 싶어서 저는 아버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으로는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죠. 시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수습되었고 그 남자가 집을 떠나고 나자 시어머니가 내게 와서 싹싹 빌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원래 안 그러는데 오늘은 실수한 거야. 부탁이니 제발 못 본 척 해다오. 이번 일만 그냥 넘어가주면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주마. 그 말에 저는 비밀은 지켜줄 테니 앞으로 집안일은 어머님이 다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러겠노라 말을 하더군요. 지금까지 날 구박하던 모습과는 반대로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억울하고 화가 나도 속으로 참고만 살았는데 이제부터 다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이라면 꼼짝도 하지 못했죠. 제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집안일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전 괜히 트집을 잡았죠. 어머님, 수건이랑 속옷은 삶은 다음에 빠셔야죠. 그냥 빨면 냄새나요. 시간 나면 이불 빨래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울컥 화를 내려고 하시다가도 참고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마.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화를 삭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왜 그렇게 속이 시원하던지요.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아버님과 남편도 놀래더군요. 남편이 제게 요즘 엄마 왜 그래? 왜 네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거야? 라고 묻더군요. 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잡은 약점인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죠. 그 후로도 전 제가 당한 만큼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폭발하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날 붙들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네가 며느리인지 내가 며느리인지 모르겠어.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그만할란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아버님한테 가서 전부 말해버려도 상관없으시다 그거죠?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판사판이다라는 표정으로 말하고 싶으면 가서 다 말하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네가 가서 말한다고 해도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증거가 없잖아.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거짓말이라고 우기면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서 없는 말 꾸며내고 있다고 하면 그만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당장 아버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버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요즘 얘가 이렇게 날 협박하고 다녀.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산다고. 이제는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서 우리 식구 서로 못 믿게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라고 하더군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며 당장 둘이 이혼을 시키자는 말도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남편한테 연락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 했고 모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사실 전 그 일이 있던 날 시어머니 몰래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몰래 찍느라고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모두 찍혀 있었죠. 우리 집 거실에 서 있는 불륜남과 당황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가 날 따로 불러서 입단속시키는 목소리까지 전부 영상에 들어 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도 너무 정신이 없으셨는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더군요. 남편은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 바람났어? 이 사람 복덕방 하는 김씨 아저씨 맞지? 아버지 두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화를 내더군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시더군요. 아버님은 아무리 내가 눈이 안 보인다지만 어떻게 나도 있는 집안에 다른 남자를 끌어들일 생각을 했어? 당신은 겁도 안 났어? 아니면 그 정도로 날 우습게 생각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집을 나가라며 소리를 치셨죠. 그리고 제 남편은 김씨 아저씨가 하는 복덕방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분이 다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된 시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고향 마을로 짐 싸들고 내려가셨어요. 동네에서는 도저히 고개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지긋지긋한 잔소리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건강해져서 몇 년 뒤에는 남편 닮은 아들도 낳았지요. 남편이 하는 식당도 남편이 그동안 애써준 덕분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맛있고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나서 TV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가게가 되었지요. 한동안 침울해하던 아버님도 손주가 태어나고 아들 가게가 잘 되고 하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밖으로 다니는 것도 익숙해져서 저와 함께 가끔 산책을 나가곤 한답니다. 그럴 때면 아버님은 내가 며느리는 참 잘 뒀어. 넌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참 좋더군요. 나쁜 일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식구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